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제 고3이죠. 오늘 저는 2024학년도 카톨릭대학교 모의논술 문제풀이를 하고자 합니다. 이제 인문사회계열 문제풀이를 하려고 하고요. 이번 2024학년도 카톨릭대학교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분들에게 좀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부디 무더운 날씨에 이 영상을 보시고 카톨릭대학교 논술 전형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은 이번 카톨릭대학교 모의 논술 그리고 실제 논술도 모두 인문사회 계열은 세 개의 문항이 나옵니다. 문항 유형은 이번에도 경험하셨겠지만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1번 유형은 이런 유형입니다. 먼저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에 기반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이런 문항입니다. 문제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가의 근거에서 나 김씨 행위를 시민 불복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는 어떤 현상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꼼꼼히 읽어보고 그거에 근거해서 나의 현상을 판단하는 거죠. 나의 현상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민불복종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가 문제였으니까 먼저 나의 행동이 시민불복종인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 근거는 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 유형은 가를 근거를 제시하고 현상, 나를 설명하는 이런 겁니다. 뒤에도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정의를 실현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므로 사회 구성원들은 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만일 어떤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의롭지 못한 법으로 인하여 인권이 침해될 경우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부당한 법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양심에 따라서 의도적이면서도 비폭력적으로 행해지는 준법 거부를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다. 여기 이제 시민불복종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불복종. 근데 준법을 거부하는 모든 행위가 시민불복종인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들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준법 거부 행위가 시민불복종으로 간주된다고 했죠. 첫째는 불복종하는 법이 공익과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둘째는 처벌을 감수하는 것이고 셋째는 비폭력성이다. 여기 보면은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무엇을 시민불복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첫째, 공익과 정의에 부합해야 된다는 거고, 둘째, 처벌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고, 셋째,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민불복종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가 뭐였죠? 나를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죠. 시민불복종인지 아닌지. 나는 어떻습니까? A 오피스텔 입주자 김 씨는 전기료 시민불복종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하고 오피스텔 입주자들에게 전단지를 돌리며 설득을 하였다. A 오피스텔의 평균 전기요금은 근처의 B 혹은 C 오피스텔보다 높게 나왔는데 전기 보일러로 난방을 하는 오피스텔이라서 겨울에는 전기요금이 더 높게 나왔다. 김 씨는 그렇게 비싼 전기요금을 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한국전력에 문의와 항의를 계속하였다. 한국전력에는 A 오피스텔이 오래전에 건축돼서 외풍 차단이 잘 안되고 보온 효과가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A 오피스텔의 전기요금이 B나 C 오피스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답변했다는 거죠. 김 씨는 3개월 동안 전기요금 납부를 거부하면서 결국에는 오피스텔의 전기가 끊기게 되었다. 불을 이기지 못한 김 씨는 한국전력을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서 항의하였고 그 과정에서 담당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기를 파손했다는 겁니다. 사건의 전모를 아시겠죠? 핵심이 이겁니다. 사건의 전모는 납부를 거부했고 그래서 결국은 전기료가 깎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민불복종,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들은 거죠. 부당한 것에 대해서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다. 준법적인 방식으로 시민불복종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서 했다는 게 행위가 뭐냐면은 한국전력을 방문해서 담당자를 만나서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끼리 파손했다는 겁니다.
문제 핵심 뭡니까? 이 마지막 행위, 즉 방문해서 항의하고 담당자를 멱살을 잡았던 행위가 시민 불복종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그 판단의 근거는 A에 있죠. 세 가지가 시민 불복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 공익적인 행위여야 되고, 두 번째, 처벌을 감수하는 그 공익을 위해서 자신의 처벌을 감수해야 되고, 세 번째, 철저하게 비폭력적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근거했을 때 나의 행위를 시민 불복종이 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 핵심이죠. 어떻습니까? 문제의 답은 이렇게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답을 쓸 때 요령이 있는데 두 가식적인 방법, 두 가식은 결론을 먼저 쓰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를 이제 뒤에 제출하는 거고, 미괄식 근거들을 먼저 제시하고 그리고 그것이 종합해서 결론적으로 무엇이라고 결론을 뒤에 쓰는 방식이 있는데, 팁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답안지는 두 가지로 쓰는 게 좋다고 봅니다. 특히 이런 식의 문제는. 이게 문제가 뭐였죠? 시민불복종인지 간주할 수 있는 논하시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은 시민불복종이다. A 행동은 시민불복종이다. 김씨 행동은 시민불복종이다. 혹은 김씨 행동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고 그 근거를 그러니까 붙이는 두 가식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답안지라는 특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답안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수천 명의 답안지를 심사자가 읽게 됩니다. 그러면 비슷한 내용의 것을 읽다 보면은 한눈에 어떤 답안지가 잘 썼고 못 썼는지 딱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쓰는 게 요령이 있겠습니까? 수천 장의 답안지를 보는 심사자로 하여금, 채점자로 하여금 한 번에 이 답안의 논지를 한눈에 팍 알 수 있게 하는 게 좋은 답안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답안지 같은 거 쓸 때 지원자가 많은 그 시험에서, 이번 논술처럼 시험에서 답안지 쓸 때는 두 가지로 쓰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답을 쓴다면 이렇게 써야겠죠.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그리고 아닌 근거는 A에서 찾아야겠죠. 첫 번째, 공익을 위한 것이냐. A 행동은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이 분을 참지 못했던 거지 않습니까? 너무 전기료가 비싸다. 근데 이유가 합당했죠. 한국전력이 문의를 해본 결과 이유가 합당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공익적인 행동이 아니죠. 두 번째, 처벌을 감수했느냐. 처벌을 감수한 거는 여기는 불분명합니다. 하지만 세 번째, 비폭력적이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죠. 이 사람은 자신의 요구를 관찰하기 위해서 한국전력 직원을 찾아가서 멱살 잡고 뒷길을 막 때려 부시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비춰봤을 때 이 사람의 행동은 비폭력, 시민 불복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안지 구조를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결론을 먼저 제시하는 거죠. 김 씨의 행동은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왜냐하면 근거로서 A의 근거했을 때, 가의 지문에 근거했을 때 이러한 것이 시민불복종인데 가와 그러니까 공익적이어야 되고 비폭력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민불복종이 아니다. 이렇게 답안지를 쓰신다면은 뭐 좋은 답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답안지를 쓰는 요령, 두 번째는 어떤 논술의 유형, 특히나 카톨릭 대학교 유형은 거의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약간 정형화되어 있고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이 문제의 유형은 먼저 근거를 제시하고 현상을 설명하는 그 근거에 근거해서 현상을 설명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약간 다른 유형의 문제입니다. 카톨릭 대학교 논술 시험의 또 다른 유형은 뭐냐면은 두 개 내지 세 개의 문항을 주고 그것을 비교하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이번 경우는 대표적인 비교하는 문제죠. 여기서 비교한다는 건 뭐냐면은 어떤 사실이거나 혹은 입장이거나 뭐 그럴 때인데 그것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하는 것이 바로 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비교하라고 했을 때 그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같은 점은 뭔가, 두 번째는 다른 점은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써준다면은 이게 좋은 답안지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비교라는 아까 문제 유형은 근거를 제시하고 해석하는 뭐 그러니까 근거를 주고 현실을 제시하는 뭐 이런 문제 유형이었다면 이거는 비교하는 문장이죠.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문왕은 이렇습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기어가 빠질 것 같은 위험에 처하면 사람들은 모두 측은지심이 일어나서 아이를 구하려고 한다. 이는 어린아이의 부모와 교제하려는 생각이나 고향의 친구들에게 명예를 구하려는 생각 혹은 남에게 비난받지 않으려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보면 측은지심,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수치스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인의 단서고 수치스러운 마음은 의의 단서고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 단서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지혜의 단서다. 사람들에게 이 네 가지 단서가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있다는 것 같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맹자의 사단설에 관한 얘기입니다. 맹자가 사람에게는 네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치스러운 마음, 즉 수호지심, 사양하는 마음, 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 시비지심입니다. 이 네 가지 마음이 있는데 이 네 가지 마음을 사람들이 본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이른바 네 개 이것을 단서로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인의예지, 그러니까 동양의 전통적인 그 윤리라고 하는 인, 측은지심으로부터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으로부터 의로움, 인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수치스러움을 아는 마음으로부터 의로운 마음이 생겨나고 사양하는 마음으로부터 예의가 생겨나고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으로부터 지혜로움이 생긴다는 맹자의 사단설에 대한 얘기입니다. 실제 문장도 맹자에서 따온 겁니다. 이 맹자의 사단설은 기본적으로 사람의 도덕적인 관념에 대한 얘기고 그것은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에게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른바 맹자의 성선설입니다. 사람의 선함은 기본적으로 본래적으로 타고난 것이다. 왜? 사람에게는 이른바 측은지심, 수호지심, 그다음에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걸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래적으로 선하다 이런 겁니다. 사람의 선함, 우리의 인간의 어떤 윤리적인 의식, 윤리적인 어떤 감각은 본래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가는. 그렇죠. 만약에 맹자를 알고 있다면 이해하기 쉬웠을 겁니다. 나는 그 맹자의 사단설에 대해서 바로 반박하는 글입니다. 이거는 아마 정약용의 글로 알고 있는데 보세요. 인의예지, 앞에 가의 인의예지에 대한 얘기죠. 인의예지라는 이름은 일을 행한 뒤에 이뤄진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한 뒤에 인이라 하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인이라 하지 않고 자신을 선하게 한 뒤에 의라고 하지 않고 자신을 선하게 하기 전에 의라고 하지 않는다. 손님과 주인이 절하고 읍한 뒤에 예라고 하고 사물을 분명히 분간한 뒤에 지라고 말할 수 있다. 어찌 인의예지 네 글자가 네 알맹이가 복숭아씨나 살구씨처럼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렁주렁 매달려 있겠는가. 이 얘기는 뭡니까? 앞에 가가 맹자의 사단설, 성선설에 대한 주장 아닙니까? 맹자의 주장 아닙니까? 나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핵심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의예지라는 거는 본래적인 게 아니라 행한 뒤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래적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원래 생득적으로 타고났다는 거죠. 타고났음. 인의예지라는 게 있다면 그것은 타고났는데 이거는 타고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행함으로써 실천함으로써 후천적으로 그런 윤리적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입장이죠. 그죠? 나다와 공통점을 밝혔으니까 다도 역시 나의 입장이겠네요. 다를 봅시다. 덕들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본성적으로 생기는 모든 것들의 경우 우리는 먼저 그것들의 능력을 얻고 나중에 활동을 발휘한다. 본성적으로 생기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이러한 점은 감각의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분명해진다. 우리는 자주 봄으로써 시각을 획득하거나 자주 들음으로써 청각을 획득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가 감각을 타고났고 그걸 사용하는 거지 사용함으로써 그걸 가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각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덕을 획득하는 것은 여러 기회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먼저 발휘함으로써 얻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우려는 사람은 그것을 만들어 봄으로써 배우는 것이니까 즉
건축가는 집을 지어봄으로써 건축가가 되고 기타 연주자는 기타를 연주함으로써 기타 연주자가 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러니 이렇게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며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되고 용감한 일을 행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 나와 다는 다의 내용은 뭡니까? 감각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것을 먼저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활용하는 건데 도덕의 경우에는 덕의 경우에는 본래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덕스러운 행위를 함으로써 그렇게 된다는 거 주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와 다는 공통 관점이죠. 즉 뭡니까? 덕이라는 거는 행함, 즉 실천이 선행되는 겁니다. 실천이 선행돼야지 이 실천을 통해서 사람은 도덕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하지만 가의 입장은 어땠습니까? 가의 입장은 맹자의 주장은 어땠습니까? 맹자의 주장은 이것과 정반대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먼저 인의예지라는 것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인의예지를 타고난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나와 다는 도덕에 있어서 이걸 후천적인 거죠. 즉 실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겁니다. 가의 입장은 이거는 선천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본래적으로 있는 것, 즉 생득적이라고 하는 태어나면서부터 얻었다는 거에서 생득적이라고 하는데 생득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죠? 문제는 뭐였죠? 어떤 입장을 동의하는지, 어떤 입장이 옳은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주장, 사람의 도덕심에 대해서 두 가지 주장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것들을 분별하고 각각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논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논하면 되겠습니까? 문제가 뭐였죠? 일단 나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말하고 이 공통관점을 가와 비교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이렇게 얘기했죠. 나다의 공통관점이 먼저 서줘야겠죠. 나다의 공통관점은 덕이라는 것들은 본래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실천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거다. 행함으로써 도덕적으로 되는 거지 도덕적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공통관점 먼저 서술해야겠죠. 거기에 근거해서 가와 비교하면 되죠. 가와 비교한다는 건 뭡니까? 공통점을 비교한다는 것은 공통점과 차이점을 동시에 말하는 거니까 공통점은 뭡니까? 인간의 도덕성은 무엇인가? 도덕성이 어디에서 유래했는가를 논한다는 점은 공통적이죠. 차이점은 뭡니까? 어디서 유래했는지 근원을 다르게 보는 거죠. 나다는 실천, 후천적, 생득, 그 다음에 실천함으로써 도덕적으로 된다는 관점이고 가의 관점은 선천적이고 생득적이기 때문에 이미 사람의 마음속에 선함이 도덕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것을 발현하는 게 된다. 이런 차이인 거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답안지를 쓴다면은 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문항 2에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는 이런 식의 문제 유형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아까 가의 문항은 첫 번째 문항은 근거를 주고 현상을 설명하는 문제였다면은 이거는 여러 관점, 여러 현상을 주고 그것을 비교하는 이때 비교의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비교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논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고 제 생각에는 논술을 준비할 때 앞에처럼 어떤 고전적이거나 혹은 굉장히 어떤 근본적인 질문들,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근본적인 질문들을 요하는 경우도 있지만 굉장히 시사적인 문제를 질문으로 제시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인문사회라는 것이 현실에 살고 있는 인간과 사회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자질을 보는 거니까 현실의 문제들, 즉 시사적인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시사에 대한 이해력, 그리고 그 이해를 할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논거 이런 것들을 평가해보기 위해서 시사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문항 3은 그런 유형의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보시죠. 일단 가의 현상이 있고 나의 입장이 있는데 이 가를 설명하는 나의 입장이 있는데 그 나의 입장을 다의 관점으로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항 1번을 약간 더 복잡하게 꼬아놓은 거죠. 그러면 가해현상이 뭔지 봅시다. 가해현상은 이런 거죠. 다음은 트롤리 문제로 알려진 도덕적 딜레마에 대해서 챗GPT와 나눈 실제 대화 내용을 지문으로 갖고 온 거예요. 먼저 챗GPT 써보셨죠? 써보시면 이렇게 됐죠. 인간이 먼저 자연어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사람들이 선로에 누워있고 열차가 달려오고 있어. 만약 내가 레버를 돌린다면 1명이 죽고 그대로 둔다면 5명이 죽어. 이거죠. 넌 어떻게 할래?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답변을 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답변합니다. 선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직접 구할 수는 없어. 너의 선택은 레버를 돌려 1명을 죽일지 아니면 그대로 둬서 5명을 죽일지 둘 중 하나만 선택하는 거야. 어떻게 선택할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챗GPT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 언어 모델로서 저는 여러분을 대신해 결정을 내리거나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다른 해결책을 찾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도덕적 딜레마에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기계가 답변했습니다. 챗GPT 써보시면 알겠지만은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 굉장히 발전해가지고 이런 자연어로 질문을 하면 답변을 주는데 굉장히 그럴싸한 답변을 줍니다. 그래서 이 현상에 대해서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AI 현상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공지능학자 레이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이 전체 인류의 지능을 넘어서는 특이점의 순간이 2045년 전후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인간처럼 말하는 챗GPT의 등장은 특이점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는 거죠. 일각에서는 인공지능 매개 변수의 개수가 인간의 시냅스 개수와 맞먹는 수까지 바로 특이점이라고 주장합니다. 챗GPT 개발자인 오픈AI는 수조 개의 매개 변수를 갖는 GPT-4를 조만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공지능의 수준이 또 다른 차원에 도달하면서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가 크게 줄어들 것이다. 어쩌면 영화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또는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나오는 할처럼 자의식을 갖춘 인공지능이 등장할 수도 있다. 이 인공지능은 대량의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인지적 추론과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로봇이라는 SF 소설의 오랜 공상이 현실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문제가 뭐였죠? 가해 현상에 대해서 나의 관점을 다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나의 관점은 뭡니까? 나의 관점은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인간을 능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면에서 능가하냐면은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기계학습을 통해서 데이터를 기계학습해서 자신의 인공지능을 만드는데 이게 초인공지능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인공지능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초인공지능은 뭘 하냐면은 인지적인, 즉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고 지식을 추론하고 이런 인지적 능력뿐만 아니라 도덕적 판단도 한다는 겁니다. 도덕적 판단도 한다는 겁니다. 나의 입장은 초인공지능이 인지적 능력과 도덕적 판단에서 인간을 추월하는 인간보다 우월해지는 그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SF에서 많이 봤던 그런 전망이죠. 그죠? 그럴까 말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관점이죠.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것을 다의 관점으로 한번 비판해 보라는 겁니다. 다의 관점 뭔가 보시죠. 다의 관점은 영국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메의 관점입니다. 데이비드 휴메는 여러분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도덕 감정론이라는 것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휴메의 이론을 그러니까 윤리 과목에서 배웠다면 좀 이해하기 쉽고 이 지문을 처음 봤다면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 보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가 알든 모르든 지문의 근거에서 판단을 해봐야 되니까 지문 한번 보시죠. 이성적 추론이나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덕의 당연히 이끌어낼 수 없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는 건데 휴먼은 일단은 이성적 추론이나 경험적 사실로부터 도덕을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또는 도덕적 판단의 기초는 이성적 확신이 아니라 감정에서 유발하는 유용성에 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의 비겁한 행동은 우리를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겁한 사람에게 반감을 느끼고 그들을 악하다고 판단한다. 반면 우리에게 용감한 행동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호감을 느끼고 선하다고 판단한다. 이처럼 선악에 대한 도덕적 판단은 대상에 대한 감정이 자신에게 유용한가 받아들이는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도덕감정론입니다. 휴미 얘기하는 도덕감정론은 뭐냐면은 기존의 도덕이라는 거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그 이성적 판단을 통해서 어떤 도덕적인 선과 악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휴는 그렇지 않다. 도덕적인 판단의 근거는 인간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겁한 사람에 대해서 반감을 느끼는, 악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사람이 싫은 감정 같은 게 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싫은 감정에 대해서 싫으면은 나한테 유용하지 않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은 악하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즉 도덕 판단의 근거가 감정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덕은 사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도덕 감정은 타인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공감의 감정으로 한정된다. 예컨대 타인의 슬픔으로 해 내가 슬퍼지면 그 슬픔의 감정은 도덕적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공감도 유발하지 못한다면 그 슬픔의 감정은 도덕적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의 문제 핵심은 뭡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나의 어떤 관점, 이런 어떤 초인공지능, 그리고 그 초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뛰어난 인지적 능력과 인간보다 뛰어난 도덕적 판단을 할 거라는 거기에 대해서 다의 관점으로 비판하는 거잖아요. 다의 관점의 핵심은 뭡니까? 첫 번째, 휴무를 알면 좋고 몰라도 이 지문 속에서 우리 근거를 찾아냅니다. 첫 번째, 도덕 판단은 이성적 추론이나 경험적 사실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즉 이게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은 다르다는 겁니다. 도덕 판단은 가치 판단이죠. 가치 판단은 사실 판단으로부터 나오지 않는다. 두 번째, 도덕적 판단의 기초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도덕은 공감의 감정에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공감을 근거로 한다는 겁니다. 즉 도덕감정론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뭡니까? 1번 사실 판단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두 번째 감정으로부터 기반하며, 이때 감정은 타인에 대한 공감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서가 주어지죠. 여기에 근거해서 나의 관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쉬운 문제는 아니죠.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주어진 지문으로 이런 정보를 우리가 정리해냈다면은 이 관점으로 나의 관점 비판하면 됩니다. 나의 관점 뭐였죠? 초인공지능 가해 현상에 대한 나의 관점은 초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기계가 혹은 로봇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인지적 능력과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론을 두 가지로 써주고 왜 그런지 근거를 하나하나 대면 됩니다. 첫 번째, 사실 판단, 휴메에 따르면 사실 판단과 도덕 판단은 다르다고 했는데 1번에 근거했죠. 근데 기계는 자신이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갖고 판단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아무리 모아도 도덕적 판단에 이를 수 없다는 게 휴메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도덕 판단에 이를 수 없다. 두 번째 근거, 도덕이라는 거는 감정에 기반해 있는데 로봇은 감정이 없지 않느냐.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는 뭡니까? 휴메에 따르면은 도덕적 판단은 공감, 타인의 감정의 아픔과 슬픔에 대한 공감의 감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로봇은 공감이라는 것들이 없지 않느냐. 따라서 로봇이 도덕적 판단을 한다는 거는 나의 주장은 근거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 혹은 휴메의 도덕 감정론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으면 쉬운 문제입니다. 만약에 모른다면은 지문 내에 있는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답안지를 써야 됩니다. 그죠? 모든 논술 문제는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지식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모든 답안을 쓸 수 있는 정보를 지문 안에 담아 놓습니다. 따라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지문이 나오더라도 반드시 지문 속에서 답안을 쓸 수 있는 정보들을 추려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추려내는 거죠. 나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 나를 비판할 수 있는 그 근거들을
여기서 찾아보는 거죠. 이렇게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근거에서 아까 말했듯이 요런 세 가지 근거로 나의 초인공지능이 도덕 판단, 기계가 로봇, 인간보다 우월한 도덕 판단한다는 주장을 비판하면은 좋은 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답안지를 매길 때는 어떤 게 기준이 될까요? 얼마나 이 근거를 잘 이해했고 잘 적절히 제시했느냐가 평가의 기준이 되겠죠. 근거를 만약에 세 개 다 제시했다면은 지문을 잘 읽어낸 거고, 두 개만 했다면은 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하나만 했다면 또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 2024학년도 카톨릭대학교 모의논술 전형 문제 유형과 문제의 의미, 그 다음에 답안을 어떤 방향으로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카톨릭대학교는 전통적으로 학생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에서 거의 문제 유형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 여러 장단점이 있는데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이런 식의 문제 유형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점을 주고 현상을 해결하든지 혹은 비교하든지 혹은 어떤 시사적인 문제를 내고 정보를 제공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어떤 판단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서술하도록 하는 문제들이 나올 텐데 이번 모의고사 연습과 이 해설이 여러분들의 카톨릭대학교 논술 전형 준비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 부디 행운이 있길 빕니다. 고맙습니다.